자, 그러면은 오늘부터 이제 신논 2 이제 플러스 이제 심화 이론만 이제 8주 차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 뭐를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바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챕터 1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논 2에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강의 자료가 됐고요. 3개가 있어요. 이걸 뭐 하나로 하기에는 좀 너무 이제 하드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좀 3개로 이제 나눠서 이제 강의 자료 그렇게 됐는데, 자,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하고 신논 2 이제 수학교육론 이론 부분하고 그다음에 평가 그렇게 이제 부분에서 이제 강의 자료가 준비가 됐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도 임용시험에서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요거 나눠드린 강의 자료와 관련돼서 이제 기출에 이제 나온 것들은 이제 쭉 예로서 이제 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했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오늘 하루에 3개를 드렸는데 다 나가지는 않고, 당연히 자,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3번 정도, 3주 정도에 걸쳐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처음에는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교일은 조금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3주 정도까지 해서 이제 평가까지 쭉 나가게 될 건데, 일단 여러분들도 뭐 아시다시피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이제 나온 이후로 어쨌든 작년에는 2022 개정이 이제 나오진 않았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총론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지만 돌아오는 이제 이번 이제 임용 시험에서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자세하게 또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 그런 부분이 이제 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논 2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3주 이제 1, 2, 3주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4, 5, 6주는 이제 수학 습지도 원리와 방법에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종종 시험에 계속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학 습지도 원리와 방법도 이게 변별력을 위해서 꼭 이제 매년 뭐 꼭 무조건 뭐 매년 나왔다는 건 아니지만 매년 거의 한 문제꼴로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수학 교육 이론의 어떤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수학 습지도 원리와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2주 정도는 이제 또 우정호 교수님이 또 쓴 이제 학교 수학의 교육적 기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대략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신논 2 이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 요 1-1 있잖아요. 1-1 이거는 이제 3주 동안 계속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마지막에 평가할 때도 조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계속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9시 반부터 이제 쭉 진행이 돼서 이제 1시까지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5문제씩 먼저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고 수업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냥 9시 반부터 그냥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리엔테이션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월이 됐어요. 이제 1월, 2월이 됐고 이제 3월이 됐는데, 자, 한 굵기를 한 요 정도? 너무 굵네요. 네. 이제 1월, 2월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심화 이론 반을 하기 전에 수학교육학 신논 1하고 이제 수학교육 과정과 교재 연구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 기본서에 해당하는 이제 신논 1하고 이제 교재 연구, 수교재는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해두고 복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완벽하게 암기는 못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신논원과 수교재에 있는 내용을 잘 파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기 안 나오나요? 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죠? 링크가 지금 안 되는 것 같죠? 표시가? 그러면은 뭐 제가 말로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표시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필기가 돼야 되는데 뭔가 조금 일단 한 타임 진행하고 그 다음에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필기가 좀 안 되네요. 말로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이 이제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때부터는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살펴보고 어떤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분별을 해서 암기를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2022 개정 이전의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표 1-1 보면은 우리나라 수학과 교육과정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기입형으로 최소한 순서 배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아마 이거를 뭐 서술형으로 나오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 지문에 특징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특징들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몇 차 교육과정인가, 이거에 대한 거는 알고 있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각 교육과정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교수 요목규입니다. 이 공표 시기를 조금 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자, 1946년이니까 이제 우리가 해방 직후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체계적인 어떤 교육과정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방 전의 교육 내용을 답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가르칠 주제, 그러니까 중고등학교에서 이거 가르쳐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된다, 그냥 그런 것들을 그냥 쭉 그냥 나열해서 어떤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그냥 교수 요목의 형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생들의 어떤 심리학적 배경이라든가 그런 걸 맞춰서 이제 한 게 아니니까 내용도 굉장히 어렵고 과다했습니다. 그냥 이제 가르쳐야 될 거를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1차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1955년인데, 역시 시기도 좀 중요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6.25 그런 이제 전쟁을 이제 겪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과정을 이제 딱 만들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교육학 신론 1에 맨 처음에 이제 수학교육의 어떤 발달 동향, 요거를 같이 연계하면 좋은데, 자, 이게 1900년 이제 넘어오면서부터 이제 수학교육 근대화 운동이 시작이 되고, 이제 아쉽게도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근대화 운동의 어떤 그런 지속성이 이제 마련이 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국은 이제 어떤 우리가 유럽 쪽에서는 이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그런 영향력들이, 전쟁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없었기 때문에 교육은 계속 발전을 했어요. 그때 이제 존 두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진보주의 교육을 이제 주창을 하면서 이제 그의 이론이 미국의 어떤 교육에 급속도로 뿌리가 박히게 됐죠. 자, 그래서 그걸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라 그러는데,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계속 실생활 가운데서 이제 경험을 시키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공부를 하고, 그런 어떤 경험 중심 교육과정, 진보주의 교육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생활 가운데서 이제 친숙한 그런 수학들을 이제 지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1950년부터 한 1940, 50년 정도까지 그렇게 이제 이어져 왔는데, 그걸 우리가 제1차 교육과정에서 딱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활 단원 학습이고 수학 용어의 한글화가 이제 계속이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습니다. 자, 제1차는 그게 중요하고, 제2차는 우리가 이제 교수 요목의 형태라 그랬잖아요. 뭔가 체계가 딱 안 잡혀 있었는데 이제 교과 체계가 딱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개통성을 중시해서 교과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딱 체계가 잡혔어요. 그래서 막 지금 우리가 막 대수, 그다음에 문자화식, 수화연산, 대수, 뭐 함수, 뭐 이런 것들, 이런 영역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갖춰지기 시작한 게 바로 제2차 교육과정이에요. 자, 이제 3차를 보면은 1973년, 74년 이렇게 되는데, 자, 이제 이것도 미국을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은데, 진보주의 교육이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이제 호응도 많았고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럼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수학 같은 거는 전수가 제대로 안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제 구소련이 있었는데 인공위성을 이제 먼저 발생하게 되는, 이제 먼저 인공위성을 발사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교육계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고, 우린 잘못됐다, 이제 학문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교과에 대한 그 뭐 수학이나 국어나 과학이나 학문 중심의 교육과정을 주창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1960년이고, 그것이 조금씩 뿌리가 박히게 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제3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받아들이게 되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수학교육 현대운동이라고 그러죠. 자, 이거는 기입형으로 나왔죠. 수학교육 현대운동이죠. 그냥 제3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 그냥 딱 이거예요. 그냥 똑같아요, 이거랑.
그래서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정신을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내용도 조기 도입하고 수학적 구조와 엄밀성도 강조를 했는데 딱 제3차 수학과 교육과정이 수학교육 현대운동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3차 수학과 교육과정 하면 수학교육 현대운동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기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제4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한 20년 정도 굉장히 또 부흥을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또 이것도 반성이 필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논리적인 엄밀성을 강조하고 막 추상, 막 연역 체계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을 반영을 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제4차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죠. 현대운동을 반성을 했고요. 그래서 제4차 수학과 교육과정부터는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한 학습 내용 축소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4차는 딱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돌아가기 운동. 이거랑 되게 결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5차죠. 제5차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국제적인 동향에서도 1980년에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을 통해서 이제 국제적인 동향이 안정세가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1980년에 그 국제적인 동향을 받아들여서 문제 해결을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시대,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3차하고 4차에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3차는 너무 논리적인 엄밀성을 막 강조해서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었고 4차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기본을 강조하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가 되고 또 너무 문제가 됐어요. 그거를 문제 해결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너무 쉽고 이런 측면의 어떤 포괄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강조를 하게 되면서 국제적인 동향이 딱 안정화가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5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거를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학습 부담을 위한 학습 내용 축소는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제 언제 교육과정, 어느 교육과정부터 학습 부담 경감을 위해서 학습 내용이 축소가 됐느냐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면 뭐 기입형으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4차 수학과 교육과정이라고 기입형에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6차. 자, 6차는 계속 이런 문제 해결의 강조를 진행을 하지만 6차부터는 이때부터는 공학적 도구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계산기가 이제 교육과정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거를 굉장히 잘 반영을 하게 돼요. 여기 이제 6차에서는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자, 7차. 7차는 딱 요거. 수준별 교육과정, 수준별 단계형 교육과정. 요게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7차 교육과정 이후에 제8차 교육과정이 안 나오는 이유가 이 제7차가 딱 우리나라에선 딱 안정화가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딱 실정에 맞게 수준별 교육과정을 제대로 반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안정화가 됐죠. 그래서 이거 이후에 어떻게 돼요? 07 개정, 09 개정, 15 개정, 22 개정 이렇게 이제 개정만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8차 교육과정은 없고 우리가 이렇게 개정만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 신논2를 보시면 07 개정, 09 개정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07 개정, 09 개정에 대한 내용은 이제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7차 교육과정까지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방금 말한 어떤 객관적인 측면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논2에 있는 거를 여기다 다 갖다 한 건 아니고 그 특징을 딱 분별할 수 있을 정도만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 내용들을 어느 정도 보고 지문을 딱 봤을 때 이건 교수 요목기네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1946년 3월이라 그랬죠. 교수 요목기. 그래서 이제 지침은 이래요. 일제강점기의 것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지시뿐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게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법이나 고유의 교육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재량으로 수학을 지도를 했죠. 그래서 성급하게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광복 이전에 교수 요목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일제시대에 했던 그냥 어떤 그런 교육이 거의 그대로 갖다가 쓰게 됐죠. 물론 이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지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거를 교육과정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쨌든 뭐 수학자나 수학교육학자다 보니까 학생들의 어떤 지적 능력에 비해서 너무 높고 이런 것들을 잘 어떤 학생들의 상황에 맞게 잘 분별하지는 못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계통적으로 지도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르칠 내용만 그냥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많이 부족했던 그런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제1차 교육과정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쓰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수학교육은 불만족스러웠다. 그래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능력마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냥 딱 일제시대 딱 봤을 때 뭐 확률 같은 게 중요하니까 그건 뭐 배워야 되고 뭐 미적분 중요하니까 뭐 그건 딱 배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뭔가 순서나 어떤 체계가 잡힌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중요한 것들만 받아들여 가지고 지도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본격적인 교육과정은 제1차 수학과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1955년. 자, 그래서 교수 요목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왜냐하면 이게 교수 요목기는 거의 학생을 배려하지 못했던 교육과정이 아니죠. 그냥 교수 요목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와 사회의 요구를 이제 참작을 할 필요가 있었고, 심리적인 배열과 체계적인 면을 적절히 이제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수 요목기에서 했던 많은 내용을 약화하고 삭제를 했어요. 그리고 학생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2번은 아까 설명을 했죠.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에서 뒤에 실용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실생활에서의 실용성이 매우 강조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제1차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올 때는 실생활에서의 실용성이 굉장히 강조됐다, 이런 내용들이 지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생활단원 학습기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실생활과 관련된, 사실 이게 제3차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으로 넘어오면서 막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을 많이 쳐냈지만, 지금의 교육과정, 막 1호 개정, 2 개정을 보면 다시금 실생활에서의 활용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때의 교육과정이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으로 가겠습니다. 하지만 제1차 교육과정은 수학을 일상생활과 너무 무리하게 관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 이제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수학을 지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체계도 무시가 됐고 수학 내용의 수준도 굉장히 낮아졌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4번은 이제 한글화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다는 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2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개통성입니다. 개통성, 여기 이제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자, 1차 교육과정은 뭐 생활 경험 중심을 했다는 측면에서 뭐 어쨌든 뭐 의미가 있었고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 장점이 있었으나 학문으로서의 개통성에 충실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연의 개통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했어요. 그래서 기초학력 배양에 힘썼고, 자,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이런 수학적 사고 방법과 처리 기능을 얻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개통성이 중요하죠. 생활 중심의 경향을 약화시키고 수학 본연의 개통과 이론적 계열성을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약간 우리가 뭐 수화연산이라든가 뭐 대수라든가 조금 체계화가 됐죠. 하지만 2차는 약간 낑겼습니다. 1차에서의 생활 중심의 어떤 경향을 완전히 탈피하지도 못했고, 사실 1963년이면 이미 1955년, 60년 이렇게 넘어오면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어떤 세계적인 어떤 대세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런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이라는 세계 수학교육의 조류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는 약간 중간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3차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넘어오면서 수학교육 현대운동을 그대로 반영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향을 엄청나게 미쳤죠. 이런 세수학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파급된 거는 60년대 초였습니다. 그래서 1950년대 말부터 이제 수학교육 현대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전파가 됐죠. 자,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세수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2차에서는 반영을 못하고 제3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3년, 74년에 이제 제3차 교육과정에서는 세수학의 경향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게 수학교육 현대화 운동의 내용을 좀 보면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래서 신논 1에서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내용을 보면은 자, 수학적 구조를 강조를 했죠. 집합 개념을 토대로 한 수학 내용을 전개를 했고 논리적 엄밀성을 강조했고 이게 신논 1에 있는 수학교육 현대운동의 어떤 조류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수학의 또 급격한 발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재의 재구성이 이루어졌고 굉장히 응용을 강조하면서 응용면이 넓은 교재의 조기 도입 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래서 제3차는 딱 수학교육 현대운동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면 되고 제4차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보면 알겠지만 조기 도입이나 지나치게 엄밀성을 강조한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이 됐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73년, 74년에 현대운동을 반영을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는 국제적으로는 이미 현대운동 반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혼란이 있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시행 초기부터 애초에 문제점을 노출했어요. 73년이면 뭐 이미 한 13년, 14년 이미 지난 이제 시기였기 때문에 수학교육 현대운동으로부터 이미 시행 초기부터 불안하다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제3차 교육과정이 시행되던 시기, 자 73, 74년이죠. 세계적으로는 이미 현대운동의 비판과 반성, 이게 비판과 반성 폭넓게 이루어지는 게 1970년이었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시대적으로도 뭐 많이 늦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1970년대 중반부터 3차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이 우리나라 어쩔 수 없이 이제 약간 좀 그 세계적인 동향을 따라가는 입장이라 이제 좀 늦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70년대 말에 본격적인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제4차 교육과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제4차 수학과 교육과정은 세수학의 정신 정도는 유지를 할 필요는 있어요. 즉, 이 정신을 유지한다는 건 학문 중심으로 지도를 해야 된다라는 정신은 유지를 하되 이제 수학적 구조와 논리적 엄밀성의 무리한 강조는 좀 지양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현상을 수리적으로 생각하는 경험, 문제 해결력의 개발에 중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집합 개념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학년에 사용하도록 이제 옮겨지게 됐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막 집합을 뭐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집합을 2개정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에서 처음 다루게 되죠.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어떤 사실 개념 자체는 중학교 1학년도 이해하기는 어렵진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진 않을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명제와 연결이 되고 막 이제 증명과 연결이 되고 이제 그러려면 사실 중학교에서 소화하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다음에 학년간, 이게 학교급이라는 건 이제 학교를 넘나드는 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넘나드는 거예요. 이렇게 넘나들 때 내용이 지나치게 중복되는 나선식 교재 구성. 사실 나선형 교육과정이 이제 브루너가 주장한 어떤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왜냐 계속 이렇게 쌓아가면서 이제 수학자들이 하는 수준에 도달을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런 것들을 되도록 중복되는 내용을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기본 개념을 철저하게 이해시킨다.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의 또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3차를 보면은 너무 분량도 많고 지나치게 뭐 수준도 높았어요. 그래서 4차는 그런 내용을 삭제, 경감, 뭐 그래서 적절하게 학습 내용을 재조직 이렇게, 그래서 좀 완화, 이런 것들이 제4차 교육과정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학의 기본 개념과 기본 기능에 중점을 둔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딱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실제적으로 무엇을 기본 개념과 기능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분명한 기준이 제시가 되지 않았다. 문제 해결력을 강조를 했으나 이게 문제 해결에 대한 사전 연구와 문제 해결을 교수 학습에 구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요거 제4차를 보면은 시기가 1981년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동향에서는 1980년에 NCTM, 미국 수학교사 협의회 중심으로 1980년에 딱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대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어떤 거를 문제 해결로 삼아야 될 것인지 완성이 됐는데 1년밖에 지나지 않았죠. 우리가 보통 교육과정은 뭐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981년이라면 한 1970년 말, 여기도 나와 있지만 한 70년대 말부터 이제 교육과정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4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해결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잘 자리 잡지 못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5차 수학과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이 정확하게 잘 반영이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나옵니다. 3차는 수학 교육 현대 운동, 4차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딱 이렇게 대내적으로 큰 변화의 조류를 반영한 개정이었다. 이렇게 딱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차는 어쨌든 우리가 여기서도 국제적인 어떤 문제 해결의 경향은 반영했지만 완벽하게 반영을 못했어요. 반영을 하려고는 했지만 완벽하게 못했어요. 사실 그거를 5차에서는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반영을 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좀 4차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만 개정을 하는 정도로 우리가 5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수학교사 협의, 아까 방금 얘기가 나왔죠. 1980년 총회에서 학교 수학에 대한 권고사항 8가지, 이게 첫 번째가 바로 문제 해결인데 이게 핵심이 되면서 국제적인 동향은 안정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5차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문제 해결력의 신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좀 약간 포인트를 두자면 3차는 수학교육 현대운동, 4차는 기본으로 돌아가기 운동, 5차는 문제 해결력 신장,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차에서도 뭐 어느 정도 막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뭔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는 했지만 완성된 형태는 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죠. 5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해결력 신장이라는 조류가 수학교육과정과 교과서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5차부터는 조금 특징적인 게 조금 나오는데 여기 이제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학교 수학의 유용성과 적용 가능성의 강조라든가 학습자 개개인의 경험, 욕구, 흥미 이런 것들을 중시하기 시작했는데 요게 이제 뒤에 이제 아마 제가 세 번째 수학교과에서의 평가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제 이게 정의적 영역이라는 건데 이런 어떤 정의적 학생들의 어떤 심리 이런 정의적 영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의적 목표와 문제 해결 평가에 대해서 평가에서도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제 옛날에는 막 우리가 뭐 정말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딱 눈에 보이는 것만 평가를 딱 했는데 이제 이게 5차 교육과정부터 이제 조금씩 이런 어떤 심리적인 것도 좀 반영을 하게 되고 어떤 자기평가라든가 다양한 평가 방법들이 조금씩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해요. 자, 이제 6차도 이제 문제 해결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국제적인 조류가 그대로 반영이 됐으니까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본 구조 5차에서의 기본 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좀 보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력에 대해서 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포인트죠. 6차의 포인트는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수학교육.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차에서는 계산기와 이제 컴퓨터의 활용을 강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요거 좀 1번이나 2번이나 3번은 그동안 5차에서 이제 했던 그런 기조가 유지가 되는 거고 4번 요게 이제 딱 6차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약간 5차하고 구분되는 핵심 특징이 바로 요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차는 정보화 세계화로 특징 지어진 21세기를 주도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간을 효과적으로 양성해내는 것. 사실 이런 큰 틀에서 이 개정까지도 어느 정도 이 큰 틀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정보화 사회, 뭐 지금은 이제 이 정보가 이제 AI라든가 인공지능이죠. 그런 거라든가 이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지 이런 어떤 정보, 이게 그 정보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더 추구가 되는 거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는 측면에서는 큰 틀에서는 어떤 일맥상통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지적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 뭐 이런 육성을 목표로 하는 거죠. 자, 2번은 뭐 계속 유지가 되어 왔던 문제 해결력 신장 동일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제 해결, 뭐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사고력 이런 여러 가지 고등 수학적 사고 능력의 신장을 이제 도모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5차부터 했던 어떤 자신감, 긍정적인 태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이걸 인지적인 능력이라 그러고 얘를 정의적인 능력이라 그러는데,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어떤 평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자, 5번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번, 6번. 한편 수학은 다른 교과에 비해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 교과인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좀 가기가 조금 수월하죠. 대학교를 그냥 선택해서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대학을 졸업하기가 정말 끔찍하게 어렵죠. 그래서 막 어떤 시험 같은 거 있으면 한 3번 중에 뭐 2번 떨어지면 뭐 그냥 퇴학을 시킨다든가, 뭐 어쨌든 되게, 그러니까 대학이 까다롭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정말 까다로워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벗어나면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죠.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막 고등학교 막 올림피아드 하면 우리나라가 최상위권을 막 유지하고 막 다른 나라에서 막 이런 것도 배워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더욱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개인차가 많이 나요. 수학을 통해서 굉장히 수준이 급격하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교육도 굉장히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욱더 개인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맞는 교육과정이 좀 필요해요. 다른 나라하고는 조금 다른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즉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양과 수준의 수학학습을 부여해 온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어떤 실정에는 잘 안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수준별로 편성하고 운영한다. 굉장히 7차 교육과정의 기본 아이디어, 핵심 아이디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준별 교육과정이라 그러는데, 이게 딱 마련이 되면서 굉장히 안정화가 됐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딱 요게 안정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동향에서는 문제 해결 중심의 수학 교육이 안정화라고 볼 수 있으면, 우리나라는 딱 이 수준별 교육 과정이 안정화다. 즉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능력과 개인 차이를 철저하게 고려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개개인의 수준에 대응되는 차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준별 교육 과정,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7차에 대한 설명이 지문에 나온다면 이게 수준별 교육 과정이 안 나올 수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9 개정에서는 수학적 과정 딱 하나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개정에서도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만 갖고 온 거고, 09 개정에 있는 나머지 내용은 다 칼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강의 자료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학적 과정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수학적 과정이 요소가 3개가 있습니다.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인데, 이거는 이 개정에서 그대로 수학교과 역량, 핵심 교과 역량이라는 그 역량 5개거든요. 그 5개 중에 3개가 이 3개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2009 개정에서는 요 3개를 강조를 했어요. 자, 수학적 문제 해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문제 해결. 결국 뭐 설명은 보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뭐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지만 이해 정도만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문제적 상황에서 해를 찾는 것이라든가, 뭐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 지식이나 기능을 바탕으로 어떤 발견술, 전략,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발견술이나 전략은 숀펠드나 이제 폴리아도 되게 강조를 했듯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이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 학생들이 아예 문제에 손을 못 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발견술이나 전략들을 학생들이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문제 해결의 또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신론 1에서도 문제 해결 교육론이라고 아예 한 챕터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추론. 우리가 추론은 크게 3가지, 귀납 추론, 유비 추론, 연역 추론, 요 3가지를 중심으로 굉장히 잘 기억을 해둬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 현상이나 사실 등을 대상으로 그와 관련된 잠재적인 수학적 규칙성이나 원리 구조 등에 결론적으로 이르기 위한 논리적 사고 과정을 수행을 해야 돼요. 논리적 사고 과정,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추론이 그냥 추론이 나는 이럴 것 같아, 이건 그냥 찍기예요. 그냥 추측이에요. 즉 논리적 사고 과정이 있다는 건 어떤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생각했니? 라는 근거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게 추론이지, 최소한 뭐 귀납 추론, 예를 들어 뭐 A1이 1이고 A2가 3이고 A3가 6이고
그럼 A4는 뭐냐? 그래도 최소한 근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자, 2 늘어나고 3 늘어났으니까 얘는 4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어떤 귀납적인 추론이라든가 했을 때 어떤 추론 과정에서의 그런 근거가 있어야 돼요. 논리적 사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 왜 그런지, 이게 막 수학적으로 막 기호를 사용해서 100% 정확하진 않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이건 되게 중요하니까 좀 나중에 이의 개정할 때도 또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 의사소통 굉장히 강조를 할 것 같습니다. 이의 개정에서 이 의사소통을 더더욱 또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학적 아이디어나 생각 등을 수학적 표현 수단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고 이런 과정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그냥 되게 좁은 범위에서는 그냥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의사소통은 이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수학적인 어떤 내용을 잘 해석하고, 그것도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의사소통이죠. 내용을 잘 해석해서 그런 것들을, 문제의 내용을 어떤 받아들인다든가 기호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의 어떤 수학적인 산출물을 내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서로 토의나 토론하는 것까지 의사소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막 모든 별로 서로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런 것까지 포함한 게 의사소통이다. 그래서 세 가지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추론은 항상 기본적으로 이런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 사고 과정이 꼭 명백하게 증명과 같은 완벽한 수학적 추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중요한 용어는 정당화입니다. 이 정당화는 이 개정에서도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당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1호 개정에서도 이제 이 정당화 방법에 대해서 시험에 나왔는데, 이 정당화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증명. 자, 오히려 이 개정에 넘어오면서 증명이라는 용어를 중학교 때부터 편하게 쓸 수 있는 용어가 됐습니다.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따가 비교도 해드릴 텐데, 어쨌든 이 증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편하게 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근데 문제는 중학교 수학에서의 증명 교육은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수교재에서는 증명 이제 교육 개선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연구를 했죠. 분석적 방식을 반영해서 지도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발견의 맥락을 반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를 반영해서 지도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증명 교육에 대한 직접적인 개선 방향들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근데 그거는 이제 어떤 증명 자체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고, 우린 이 증명을 포괄적으로 정당화라는 용어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증명은 그렇게 아까 분석적 방식을 반영한다든가, 뭐 발견의 맥락, 그다음에 국소적 조직화, 이런 걸로 증명 자체를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개선하는 방향이 있는가 반면, 우리는 교육과정상에서는 정당화 교육이라는 조금 포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 공리 체계를 안 한다 하더라도, 뺀다 하더라도 논리 규칙에 따라 명제를 체계적으로 연결시키는 것만 어떤 기하의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면 확실히 굉장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좀 도형을 탐구하고 기하적 성질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추론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학생 활동을 중시하고 형식적이고 엄밀한 증명 대신,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추측 활동을 강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추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추측은 항상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근거는 꼭 막 논리적인 근거가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학생들의 기하 지식에 기초한 추론 활동을 강조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기하 지식에 기초한 추론 활동, 이거는 우리가 프로이덴탈의 국소적 조직화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특별히 국소적 조직화는 이전에 알고 있던 기하 지식들을 활용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이끌어내는 이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당화에 의한 기하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증명할 수 있다 대신에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이 개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건 정당화를 의미합니다. 이 정당화는 아까 어느 정도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이렇게 제가 밑줄을 쳤습니다. 일정 수준의 객관성을 담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시도는. 그래서 정당화가 됐다, 정당화할 수 있다라는 건 틀린 내용을 얘기하면 일단 정당화는 아니에요.
일정 수준의 객관성을 담보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당화가 실험에 의한 정당화, 지금 이 연구가 이 개정에서 또 반영이 그대로 되고 있어요. 1호 개정에서도 반영이 됐는데 이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연구한 것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험, 증거, 논리에 의한 수학적 증명 등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건 이 개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실험, 어떤 증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정당화에는. 그러니까 증명이라는 거는 좀 약간 좀 협소하다고 좀 적은 범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증명, 적은 범위고 정당화는 이걸 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정당화.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4번, 5번 이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내용은 다 얘기를 했고 5번에 학생의 이해 수준에 입각한 정당화 수준의 교육을 지향한다. 이게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제7차 교육과정은 이제 수준별 교육과정입니다. 학생들의 이해 수준에 맞추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를 정당화 교육에서 그대로 기하 영역 지도할 때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나왔다고 생각이 돼요. 2020학년도에 나왔어요. 이 정당화 방법에 대한 내용이. 자, 그래서 1호 개정과 2 개정 한번 정당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 제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제 2 개정으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일단 1호 개정과 비교를 해야 돼요. 이게 1호 개정이 2015년 8월인가? 밑에 아마 어딘가 적어놓은 것 같은데 여기. 네, 그러네요. 2015년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2016학년도 이임용 시험에서는 이제 1호 개정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안 나왔죠. 우리가 이번 최근 임용에서도 2 개정에 대해서 안 나왔듯이. 근데 그럼 2017학년도에는 나왔느냐라고 보면 2017학년도에서 그 1호 개정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왔어요. 그냥 딱 순수 이론에 대해서 나왔어요. 한 1년 정도는 조금 텀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2018학년도에 폭발했습니다. 즉 폭발했다는 건 진짜 1호 개정에 대한 정말 뿌리까지 나왔어요. 정말 굉장히 깊은 내용까지 나왔는데 이제 우리가 이번 돌아오는 이제 임용 시험은 이제 1년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개정에 대해서 2017학년도처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나온다고 해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최근 공표된 교육과정까지라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번 올해부터 이 개정에 대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죠. 근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이때 공구 개정과 1호 개정을 비교를 해서 해야 되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1호 개정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1, 2년 정도는 1호 개정과 2 개정을 병행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1호 개정과 2 개정의 변화의 폭은 2 개정의 변화의 폭은 그리 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조금 위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면은 다시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 정당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밑줄 친 걸 볼게요. 자, 오히려 이 개정에서 지금 1호 개정은 약간 정당화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쓰는 것이 조금 적었는데 이 개정은 오히려 정당화라는 용어를 더더욱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정당화의 의미하고 이 내용을 더 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도형의 성질을 이해하고 정당화, 이 정당화란 말을 아주 씁니다. 아까 정당화가 뭐예요?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내가 그 내용을 알고 근거를 가지고 설명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당화라는 건.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해하고 설명하는 활동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그냥 정당화. 이 정당화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수학적 추측, 야, 난 이럴 것 같아.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근거가 들어가야 돼요. 자, 이때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라고 아마 암기를 하셨겠지만 관찰이나 실험을 통한 확인 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걸로 쓴다 해도 틀리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똑같죠? 그다음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며 설명하기를 사례나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 이걸로 그냥 살짝 바꿔서 외워주세요. 이제 큰 차이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유사성에 근거하여 추론하기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 자, 1번은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을 하는 정당한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2번은 사례나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어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뭐 여러 사례들이 모이면 귀납 추론적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냥 예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2번은 이거예요. 예를 들어 얘가 A고 얘가 B면은 얘가 이제 A 플러스 B잖아요. 이게 A 플러스 B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막 우리가 증명을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 이 각을 이제 C라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80도고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네모라고 하든 간에 어쨌든 얘랑 더해도 180도니까 결국 C를 뺀 A 플러스 B, 요 A 플러스 B 똑같다는 거예요. 즉, 한 외곽의 크기는 다른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증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례나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은 이겁니다. 학생들이 이 내용을 바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하 내용을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즉 다른 두 내각의 크기 합과 같다. 이걸 인식시키는 게 중요하니까 요렇게 설명합니다. 자, 얘가 60도고 40도라고 해보자. 이렇게. 그랬을 때 얘는 몇 도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그럼 바로 알잖아요. 100도니까 그럼 얘는 80도겠지? 그럼 얘는 100도겠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뭘 발견할 수 있니? 선생님 얘는 얘랑 얘 더한 것 같아요. 같은 내용을 이해한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학생의 수준에 맞춰서 이걸로 이해할 수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이걸로 받아들이게 하고, 물론 이 설명은 학급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겠죠. 근데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사례나 근거를 제시하면서 사례나 근거를 통해서 설명하는 정당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를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특별히 중3 내용 같은 경우 어려운 것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 사례나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꼼꼼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금요일 이제 강의 때 자세하게 얘기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울게요. 요런 게 이제 사례나 근거 제시를 통한 설명이고요.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은 어렵지 않죠. 유비추론입니다. 유비추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비추론. 그 다음에 여기 또 바뀌었죠. 증명. 자, 그래서 정당화하는 방법은 이제 대놓고 쓰기 시작했다는 것과 이제 저도 그래서 이제 기출해설 다 바꿔야 되는데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라는 말 다 증명으로 바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증명이라는 용어를 이제 쓸 겁니다. 이 계정에 맞춰서. 그래서 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면이 좋냐? 이제 막 증명이라는 용어 막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런 걸 이제 안 해도 되고 그냥 이제 편하게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오히려 연역적으로 논증하기라는 말을 이제 안 쓸 것 같고, 근데 임용에서는 약간 조금 지금은 1호 계정, 2 계정의 징검다리 역할이니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둘 다 기억을 해두세요. 근데 증명이란 용어를 대놓고 쓴다 하더라도 어색해 하시면 안 됩니다. 2 계정에선 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학생 수준에 맞게 활용한다는 거. 이게 제7차 수학과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을 기하 영역에서 제대로 반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임용에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4가지예요. 정당화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4개. 등이 있으며, 근데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등은 안 나올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등 중에 하나는 직관에 의해서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 다각 기둥, 뭐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부피 구할 때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것인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데 이거를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를 시켜요. 그냥 얘를 변을 계속 늘려나가면 대충 원 모양이 되니까 얘도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직관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4개가 핵심입니다. 어쨌든 4개 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그래서 이 기출에서 이걸 꼭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04학년도라 너무나 20년 전의 얘기긴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신논 1에 나왔던 내용인데 사실 신논 1이 이 기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실은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삼각뿔이 삼각기둥에 내접해 있는 경우인데, 자, 그림 1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지금 말을 대략 요약을 하자면 그림 1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인데 얘도 비슷한 방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얘는 내접하는 직사각형이 있고 얘는 외접하는 이제 삼각 기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대략 보니까 좀 유사해요. 어느 정도 되게 유사합니다. 얘도 위로 올라갈수록 좀 조금씩 선분의 길이가 줄어들고 있고 얘는 면적이 줄어들고 있죠. 이렇게 비슷하니까 얘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피를 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넓이를 구하는 공식과 비슷하게 될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서 그냥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서 밑변의 길이 대신에 밑면의 넓이를 좀 바꾸고 2분의 1을 3분의 1로 바꿔서 이렇게 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끊어졌다는 건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특별히 3분의 1이 중요한데 이 3분의 1에 대한 어떤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잖아요. 왜 2분의 1, 왜 3분의 1이냐? 우리가 밑변의 길이를 밑면의 넓이로 바꾼 거는 유사성에 근거해서 유추적 사고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높이야 여기 보시면 이제 같은 높이로 활용하니까 그렇다 칠 수 있어요. 근데 왜 얘 3분의 1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얘가 2분의 1이라는 거 그래요. 이게 반 쪼개가지고 딱 반씩 되니까 그래요. 반이니까 알겠는데 얘는 근거가 왜 3분의 1이에요? 4분의 1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임용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유추적 사고를 했어요. 자, 그건 인정하고 있어요. 시험에서도. 자, 그래서 삼각뿔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유추적 사고를 했다는 근거는 적으면 되고 제가 모험당을 적어놨으니까 이걸 보면 되는데 1-2의 문제가 나왔다는 게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유추적 사고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했어요. 3분의 1에 대해서. 근데 왜 보완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고 있는 것이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보완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쓰고 어떤 측면을 보완할 수 있냐? 즉, 이거는 지금 이 학생 A가 한 유추적 사고는 보완이 필요한 사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뭐가 문제냐? 그렇게 되면 여기 위에서 말하는 정당한 방법은 이거는 각각이 독립적이고 훌륭한 방법이니까 얘는 만약에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딱 하나의 독립된 정당한 방법이니까 훌륭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같은 유사성에 근거해서 추론을 했지만 얘는 그러면 정당화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보완해야 되는 방법이 필요하니까. 즉, 왜 그러느냐? 정당화 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 그랬는데, 즉 설명이 수학적인 어떤 근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는 그냥 유추적 사고를 했으되 유사성에 근거해서 추론한 정당화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자, 그래서 1-2 지도 방법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친구들의 수준이 이제 중학교 수준일 것이니까 제가 이걸로 했어요. 즉 3분의 1이라는 근거를 삼각뿔과 삼각기둥의 부피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파악하는 거예요. 즉 몇 번 부으면 삼각기둥 모양의 용기에 물이 가득 차겠는가? 그리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는가? 즉 뭐냐? 왜 3분의 1이냐? 근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삼각뿔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삼각기둥에 3번 부으면 딱 맞거든요. 이러면 3분의 1에 대한 근거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즉 이렇게 되면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 확인이라는 정당화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추적 사고를 보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확실하게 정당화 방법을 소개를 해줘야 돼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그러면은 그래서 3분의 1이구나. 근거가 생긴 겁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었습니다. 이러한 유추적 사고는 수학적 증거와 논리적 근거, 물론 논리적 근거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건 이 계정에 있는 거 그대로 적은 거예요. 바탕으로 정당화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러한 점을 보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분석을 했어요. 이 A 학생은 유사성에 근거한 추론이라는 정당화 방법을 활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 아까 설명했듯이 3분의 1에 대한 근거를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때려 맞춘 거예요. 그냥 추측만 한 겁니다. 그렇기에 기출에서도 보완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을 제시하라고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자, 2022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수학교과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 중에 추론 역량이 있습니다. 추론 역량. 자, 혹시 1호 계정으로 열심히 암기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이 계정으로 살짝 틀어서 암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그 기억이 관찰이나 실험이나 측정을 아예 따로 떼가지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정당화 방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아마 이 계정에서는 웬만한 모든 기하 영역에 대해서 교과서를 보면은 관찰이나 실험이 다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겁니다. 구체적 조작 활동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에 흥미와 관심을 갖고, 약간 이런 측면이에요. 흥미와 관심을 갖는 측면. 다양한 방법으로 탐구하고 이해하게 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이제 시험에 나오려면 이제 이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밑에 쭉 정리를 해놨지만 해놨으니까 이제 그걸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음 이제 제가 테스트 문제 5문제 드릴 거잖아요. 그때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이 뭔가 막 관찰이나 실험을 하는데 막 아까 막 물 3번 봤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막 하고 있고 막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탐구하고 왜 3분의 1이 됐는지 이해하고 있어요. 그럼 딱 얘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딱 적고 본문에서 이게 어떻게 드러났는지 연결지어 서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 되게 중요하죠. 그다음 니은도 중요합니다. 귀납이나 유추 등의 개연적 추론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 추론이에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추론으로 수학적 추측을 제기를 해요. 자, 그럼 아까 학생 A를 생각해 봅시다. 2분의 1, 3분의 1, 그래요. 근거는 설명돼 있지 않았지만 어쨌든 뭐 그냥 2분의 1이니까 뭐 조금 그냥 대충 눈대중으로 본 것 같겠죠. 3분의 1이라고 수학적 추측을 제기했을진 몰라요. 그러나 뒷부분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죠. 정당화를 해야 돼요. 정당화는 이해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이라는 거를 본인이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당화가 아닌 거죠. 즉 이 정당화가 되려면 수학적 증거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걸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정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죠. 단지 수학적 추측을 제기했을 뿐 정당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을 도출하는 과정과 수학적 절차를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반성하게 한다. 이거는 그래도 뭐 1호 개정에 있는 내용과 비슷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좀 비슷하고, 그래서 1호 개정에서 암기했던 거를 살짝 변형해서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호 개정까지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타임 끊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두 번째 타임에 할게요. 자, 지금 10페이지죠. 자, 수학교과 역량의 구현, 아주 이게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호 개정에서는 이제 핵심 역량의 강조인데, 자, 그래서 공구에서 명시된 아까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을 얘기를 했죠.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즉 창의융합, 정보 처리, 태도 및 실천, 요게 이제 추가가 돼서 6가지로 규정을 했어요. 자, 이 6가지 한번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왜냐? 이 개정은 5개입니다. 요거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몇 페이지냐면 15페이지. 이거 제가 그 교육부 총론에서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그림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개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강조점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1호 개정은 뭐 통계 이제 교육 강조 막 이런 것들, 공학적 도구 강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개정은 수학교과 역량 함양이 중요한데 이 수학교과 역량이 요 색깔펜으로 5개로 돼 있어요. 자, 문제 해결, 정보 처리, 연결, 의사소통, 추론, 5개예요. 태도 및 실천이 없어요. 1호 개정에서는 아까 태도 및 실천 얘기했잖아요. 그게 없고 창의융합이 연결로 바뀌었습니다. 이 개정으로 물어봤는데 창의융합 쓴다. 없어요. 점수 없는 거예요. 이 개정으로 물어봤으면 연결로, 내용은 되게 비슷한데 연결로 적어야 돼요. 문제 해결, 그래도 문제 해결, 추론, 의사소통, 이거는 공구 개정부터 계속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기조에 정보 처리와 연결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개정의 어떤 개정의 핵심 방향은 1번 수학교과 역량을 함양하는 거고요. 그다음 학생 주도성 강화. 이쪽에 태도 및 실천, 1호 개정에서의 태도 및 실천 부분이 이쪽에 많이 설명이 돼 있어요. 학생 주도성 강화, 맞춤형 지도. 그래서 이 맞춤형 지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뭐 아까 기하 영역에서의 정당한 방법은 확실하게 학생 맞춤형 지도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학도구 활용,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워낙 계속 강조를 해왔고 수학교과 역량에도 있으니까 괜찮은데, 요건 이 개정에서의 어떤 핵심 트레이드 마크 중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온라인 교육 환경을 활용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할 거예요. 온라인 교육 환경. 아마 이건 교육학을 혹시 공부를 할 때도 아마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온라인 교육 환경. 왜냐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결국 온 오프라인 그런 교육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요 5개 핵심 역량,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자, 요겁니다. 자,
아까 개통성을 강조를 했다 그랬잖아요. 2차에서. 이 계정에서의 개통성은 4개입니다. 1번 수화연산, 2번 변화와 관계, 3번 도형과 측정, 4번 자료와 가능성. 제가 이거는 이제 아마 신논인가 이제 신논반에서 기입형으로 한번 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암기를 당연히 해야 돼요. 이 4개입니다. 막 이전 1호 계정처럼 막 함수 영역, 막 문자화식 영역, 이제 이런 건 이제 기억에서 이제 조금씩 잊어줘야 되고, 근데 완벽히 잊으면 안 돼요. 왜냐면 비교를 할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이 계정에서 새롭게 추구하고 있는 이 내용 영역, 4가지 영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과정 기능, 지식이해, 가치 태도, 이걸 강조하는데, 이거는 1호 계정에서도 이런 게 있었는데 여기까지 시험에 안 나온 걸로 보아 여러분들이 일단 기억해야 되는 건 어쨌든 약간 요 3가지는 그냥 뭐 약간 그래요. 기입형 정도로만 좀 생각을 하는 준비만 해두고 나머지를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수학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은 그래요. 뭐 얘까지 포함해서 버릴 것이 없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제가 여기 문서 체계 변화, 이거는 그 신논2는 당연히 이 계정이 안 나왔어요. 이 계정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 1호 계정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1호 계정에 그 이제 제목이 문서 체계의 변화, 이제 그런 제목들만 갖고 오고 제가 이 계정의 내용으로 바꿔서 실은 거예요. 아마 그 신논2가 개정이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개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이 계정이 있군요. 그러면은 한 타임 끊었다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딱 여기서 지금 몇 페이지죠? 10페이지죠? 여기서 한 타임 끊고 그 다음에 1호 계정, 2 계정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